올해 2024년은 세계 최대 슈퍼선거 해입니다. 전 세계 인구 절반이 76개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해인데요. 인도의 총선이 4월 19일부터 시작돼서 약 6주간 실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디의 압승을 점쳤는데요. 인도 국민당이 간신히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ECW 주제는 인도의 모디, 모디의 인도입니다. प्रकाशित किया जाएगा उस दिन से the division and adoption of the motion. पर्यटन की संभावनाएं 교수님, 이번 선거 보면 이제 전에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외신들도 그렇고 모디의 압승, 뭐 3번 연속 다수당 이런 것을 점쳤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그랬었는데 이번 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모디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처음에 출구조사 나올 때까지만 해도 350석 과한 사람들은 그전에는 400석이 400석. 넘는 거 아닌가, 543석인데 네. 막상 까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적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표현하기 나름인데 모디의 인도 국민당이 과반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디의 인도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연합 세력, 그렇죠. 엘립 세력이 과반을 한 것은 맞지만 네. 모디의 인도 국민당은 과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게 상당히 큰 충격이에요. 네, 말씀 중에 그 인도, 그러니까 모디 당은 보통 인도 국민당이라고 해서 BJP라고 하는데요. 지난 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240석 정도를 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예.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2014년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다수당을, 그러니까 단독 다수당이 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네. 처음에 이제 인도 수상이 이제 자와하를랄 네루가 네. 해가지고 일당 지배 체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일당 독재가 아니고 네. 그게 한 40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1951년 선거에서부터 시작하니까 90년 초반까지 일방적으로 인도 국민회의가 콩그레스라고 하는 인도 국민회의가 선거만 하면 이기고 선거만 하면 이기고 물론 1년 반을 뺏긴 적이 2번은 있어요. 네. 이 모디의 인도 국민당의 네. 전신이 연합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정권을 잡은 적은 있는데 40년 동안 거의 콩그레스 인도 국민회의가 일당 지배를 했고 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주고받고가 되거든요. 모디가 등장하면서 2014년도에 네. 모디가 등장을 하면서 과반을 넘겼어요. 과반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인도가 많이 놀랬죠. 저 스스로가 놀랬고 2019년도에는 그보다 더 크게 이겼거든요. 완전히 뭐 압승을 했죠. 인도 역사상 2번째로 큰 압승을 했는데 네. 첫 번째는 예외적 인디라 간디가 암살당하고 인도 국민회의가 아들을 내세워서 해가지고 80% 이상 득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한 이제 압도적인 승리고 그 비정상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모디가 가장 큰 승리를 거둔 게 네. 2019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인도라는 나라가 3번 연임을 허용한 예가 네루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가 정치 민도가 대단히 높은 나라예요. 이상하게 정권 교체는 계속 되고 왔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높게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인도 정치의 그동안의 내력을 보면 네네.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인도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예상만큼 이제 인도의 272석이 과반이니까 272석을 한 당으로는 못 들어갔고 연립을 해서는 그걸 넘었고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일단 지금까지 어쨌든 여당 연합은 294석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야당 연합은 234석 정도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국민당 BJP는 2019년도에 무려 37%가 넘는 득표율 단독 과반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는 교수님이 이제 속으로 예상하셨던 것처럼 예. 왜 이렇게 힘을 받지 못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포인트가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네. 첫 번째가 우타르프라데시라고 하는 인도의 인구 2억 4천만. 그러니까 한 나라 웬만한 나라보다는 더 크죠. 크죠. 네. 예, 거기가 이제 선거구가 80석입니다. 대부분이 인도 북부에 있는 대부분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서쪽 우타르프라데시는 그런 대로 잘 사는 네. 인도 델리 주변이니까 아, 네. 동쪽 우타르프라데시는 조금 못 사는 네. 이제 그런 큰 주인데 네. 이 80석이 한번 이렇게 큰 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잘 넘어가요.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는 완전히 BJP로 넘어갔거든요. 73석인가가 넘어갔을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농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어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거든요. 그 농민들은 우타르프라데시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라자스탄도 마찬가지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델리 주변에 붙어 있는 하리아나 그 위에 있는 번잡 전부 잘 사는 농민들이 많은 주인데 네. 이쪽에 반발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표를 줄 것인가. 그다음에 어쨌든 무시할 수 없는 무슬림. 모디는 뭐 잘 아시다시피 네. 힌두 신정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슬림들이 많이 죽고 많이 핍박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수가 만만치 않아요. 네. 그게 대부분 북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많거든요. 그런데 우타르프라데시에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모디의 BJP가 일당을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포인트가 타밀나두 저 남쪽에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 나가 있는 첸나이가 있는 네. 타밀나두가 이제 남부 인도의 이제 뭐 제 대표적인 그 주인데 여기가 모디가 약해요. 근데 여기서도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자주 가기도 하고 또 BJP 사람들이 가서 연설도 많이 하고 많이 공을 들였는데 과연 얼마나 나올까. 근데 한 석도 못 얻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 농민들, 그다음에 우타르프라데시, 타밀나두 셋 다 아니나 다를까 모디가 큰 성과를 못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선거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도 국민회의 그러면 역사가 한 1800년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역사도 길고 사실은 국민회의는 전 세계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민족주의 운동 영향을 주고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7연승이었더라고요. 처음에는 20세기에는. 근데 요새 너무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과연 회생 가능한가 싶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국민회의가 살아나나. 1885년에 인도 국민회의가 이제 영국 사람들이 만들려고 자꾸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1857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세포의 항쟁 이제 이게 터져가지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인도인들이 역할을 좀 해서 정치라고 하는 조정과 중재, 갈등의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하는 이제 당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슈가 되는 BJP, 그러니까 인도 국민당이라고 저는 번역을 합니다. 이 인도 국민당의 반개 세력들이 그중에 한 세력이 마하트마 간디를 암살을 하죠. 그래가지고 모든 인도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다 독차지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너져 버리죠. 그 이후로 선거라운 선거는 해도 적대할 수가 없는 선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루가 계속 가다가 64년도에 이제 병사하고 네루 친구가 또 되다가 또 병사하고 그리고 이제 인디라 간디가 하다가 계속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래저런 일로 암살당하고
정치에 별로 뜻도 없었던 그 아들 라지브 간디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혈통, 가문, 이건 이제 힌두 신화에 잘 따르는 거예요. 신화에 주는 메시지가 우리 같으면 흥부전을 통해서 형제간에 우애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제 이런 그 힌두 신화의 그 적통 장자라고 하는 믿음을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지브 간디가 이제 했죠. 라지브 간디가 이제 정치를 못 해가지고 이제 쫓겨났죠. 그 아들이 지금 이끌어내는 라훌 간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몇 대입니까? 라훌 간디는 수상은 안 됐지만 네루 이제 외갓집으로 네루, 인디라 간디, 라지브 간디, 라훌 간디 이렇게 오니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꺼낸 게 1992년에 느닷없이 별로 움직임도 없었는데 무슬림을 죽이자. 그래서 이제 힌두를 통합을 해서 정치를 아이덴티티를 만들자 이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드라이브를 거니까 적통, 혈통 이 정치의 트렌드가 감쪽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로지 포커스는 반무슬림으로 이게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BJP로 가서 그 뒤로 지금 이제 2014, 19, 24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92년 이후로는 라훌 간디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아무리 조직이 좋고 탄탄하고 해도 권력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모디 인기가 이렇게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그래도 과거에 콩그레스가 당했던 것처럼 연합해가지고는 해볼 수 있을 만하다. 지금 30 몇 석인가요? 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인도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어떤 그 정치 성향으로 뭉친 게 아니에요. 인도는. 인도 공산당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뭐 인도 네. BJP, 인도 국민회의 안에. 네네. 일단 모으자. 일단 모으자. 반 모디, 반 BJP, 반 힌두 근본주의. 이제 이걸로 모아서 거의 지금 목적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저쪽에서도 폭죽 터뜨리고 이쪽에서도 폭죽 터뜨리고. 양쪽 다. 예. 네. 아까 조금 전에 그런데 이제 라훌 간디 말씀을 하셔서 조금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야당이죠, 이제는. 라훌 간디가 자신과 관련이 없는 케랄라라는 선곡으로 옮겨서 네. 선거를 치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인도는 네. 보면 뭐 이런 말 참 그렇지만 선거에 관한 한 모든 하고 싶은 건 다 하게끔 되어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네. 기권표도 있어요. 기권표도 있고 선거구를 2개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구를 2개를 택해요. 네, 2개 입후보를 해요. 그래서 지난 선거 때 2019년도에 지금 현재 모디 수상이 느닷없이 바라나시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구자라트에 자기 선거구가 있거든요. 네네. 구자라트 주수상도 했던 사람이니까 네. 그건 놔두고 바라나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겐지스강에 목욕하고 한 그곳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가 인도의 가장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내가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 성향은 힌두 근본주의적 성향이라는 거죠. 힌두 근본주의 거기서 내가 가서 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 해가지고 그리 가죠. 그러니까 또 이제 재미난 것이 난 그 꼴은 못 본다 해가지고 현재 인도의 델리의 델리시 수상 아르빈드 깨즈리왈이라고 한 사람이 그럼 내가 잡으러 간다 해서 자기도 그쪽으로 따라가요. 네. 그래서 이제 콩그레스에 한 사람 나오고 이제 AAP에 이제 깨즈리왈 나오고 모디 나와가지고 모디가 압승을 하죠. 그래서 지난 모디는 후보에서. 네네. 모디는 2군데가 돼요. 그게 가능하군요. 그럼 네네. 선거법상. 그래서 이 2군데에서 한 군데만 버리면 돼요. 네. 아, 그래서 모디는 바라나시를 택했어요. 교차 지원을. 예, 자기 구자라트 선거구는 안 택하고 그럼 우리 같으면 막 배신자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인도의 남부에 5개 주가 있는데 네. 그중에 깨랄라라고 하는 주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하는 노벨 수상자 한국에 왔었죠. 경제학자가 IMF 직후에. 경제학자가
인류가 가야 될, 특히 제3세계가 가야 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건설적인 복지를 하는 좌파 공산당이 집권한 주거든요. 네. 깨랄라를 극찬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성장 없이 잘 사는 나라, 그게 깨랄라거든요. 공산당 세력이 커요. 한 50년 동안 주고받고 했는데 거기가 깨랄라입니다. 근데 거기는 네네. BJP의 기반이 전혀 없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지방선거로 하면 콩그레스 이쪽 인도 국민회의가 이겨요. 계속해서. 야당 쪽. 네. 예, 야당 쪽이. 네. 그래서 라훌 간디가 거기 하나를 택한 겁니다. 아, 그래서 좀 어쨌든 유리해 보이니까 갔겠죠.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같이 무슨 연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안 따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곳을 가서 지지를 받고 선거를 했는데 두 군데 다 돼요. 네. 그러니까 우타르프라데시에서 되고 그다음에 깨랄라에서 또 되고. 네. 그래서 아마 깨랄라를 택할 거라고 하는 분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모디 이번에 바라나시에서 출마했어요. 그 브라흐마가 나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모디는 저쪽은 이제 버렸으니까. 그럼 교수님 저는 그 프랑스 입장에서 프랑스는 약간 라이시테 같은 거 있어요. 왜냐면 정급 빠지고 서로를 인간으로 보고 그래서 그때 또 엘렉션이 있을 때도 그냥 종교가 절대가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약간 저도 세네갈에서 살아봤어요. 그 세네갈에서 머슬림 거의 다 대통령이 다 머슬림 쪽이었어요. 근데 인도에서 종교가 가지는 힘은 얼마나 큰가 그거 보고 싶었어요. 이 바깥에서 볼 때는 오로지 종교 문제로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뭐 갈등하고 이렇게만 보는데 인도 정치는 사실은 종교도 중요하긴 하지만 예. 인도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실리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얼마나 되느냐. 무슬림한테는 자기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게 가장 큰 실리 문제가 되죠. 그래서 힌두 사람들은 힌두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이 사람들이 꺼내는 힌두 근본주의는 서로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힌두 근본주의를 지지하지 않지만 내가 실리가 있기 때문에 BJP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어쨌든 인도가 요즘 이제 급부상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떤 중간지대를 형성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형 역할, 예, 정치적인 영역에서 목소리가 또 하나 있고 어쨌든 GDP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잖아요. 모디 3기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 있는 비즈니스맨들하고 이제 뭐 한 10년 전부터 이런저런 자리를 가져서 했던 게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모디가 힌두 근본주의고 민족주의인데 왜 신자유주의냐?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국가주의예요. 그 국가주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경쟁주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모디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꼭 힌두 민족 이것도 있지만 이 양쪽이 다 있죠. 데이터로 분명하게 나오는 신자유주의를 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도는 뭐 90년대 이후에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지만 옛날을 회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못 살았지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국가가 다 해줬는데 네. 빈부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 잘 살게 된다지만 남의 이야기고 도시에 가보면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모디노믹스라고 하는 게 국가 경제를 키우는 경제였는데 그건 아마 계속 갈 거지만 그러면 소외당하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농민들, 도시 빈민들, 그다음에 청년 실업 이 문제는 여전히 계속 안고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국이 너무나 지금 비싸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지고 인도가 가망성을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이 인도로 좀 계속 이전을 하고 있어요. 네. 애플 하나만 보면 알아요. 애플이 가가지고 내년부터는 전체 생산의 40%까지 늘린다고 했으면 이건 지각 변동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니팩처링이 성장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청년 실업 같은 그런 문제가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는 좀 보면 좀 전략적인 중립 외교를 하면서 강대국들이란 좀
잘 좀 약간 경제하기도 하고 기벤티크를 하고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와 좀 대한민국이랑 인도는 이렇다 할 유대감이 뭐 있니? 답답해요. 답답한 게 인도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페이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 91년 이후로 들어오기 전과 그 이후거든요. 네. 그 전에는 전형적인 그 이상주의적 비동맹 외교였어요. 그 이후로 지금 35년 동안 지금 인도가 가는 길은 전형적인 실리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비동맹하고는 또 달리 지금은 미국이 가장 가깝게 지내는 나라가 인도예요. 예, 일본을 통해서 제발 인도 좀 잡아라. 그래야 중국의 1대1로를 막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 지금 미국이 빠지려고 그러잖아요. 네, 중동에서 빠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도가 끼어들어서 이란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이스라엘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이건 인도밖에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양다리 3다리 걸치는 걸 하면서 지난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네.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을 해가지고 또 미국한테 뒤통수 때리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리는 다 챙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네. 전혀 그렇지를 못하죠. 실리를 챙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발 좀 실리 좀 챙기라고 하는데 뭐 영향력이 별로 없네요. 지금 사실 이제 인도를 보면은 뭐 중립지대를 형성하는 그 중립 외교,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줄타기 외교, 뭐 과거의 어떤 역사를 거슬러 보면 비동맹 외교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가 붙일 수 있을 건데 뭐 작년에 G20이 주최한 국가죠. 그리고 작년 1월에는 뭐 보이스 오브 글로벌 사우스에서 글로벌 사우스 125개국 화상으로지만 그 회의도 주재하면서 사실 세계 곳곳에 손이 안 닿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쿼드 하면서 미국과 또 같은 자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하게 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인도를 이것 때문이라도 주목해야 된다, 가까워져야 된다. 약간 좀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을 이제 한다고는 했는데 뭐 이러저러해서 못하지만 거기서 이제 모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비즈니스 할 생각만 해요. 근데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일본은 비즈니스 안 했거든요. 제가 유학 가 있을 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일본은 스트래티지 전략을 통해서 쿼드해서 인도 끌어오고 중국의 1대1로 막아 틀고 미국과 가깝게 붙어서 인도태평양 전략 세우고 뭐 좀 이런 일들을 일본은 하거든요. 한국은 전혀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의 관계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 버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나라가 원하는 인도에서 나온 소리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왜 니들이 원하는 물건만 팔아먹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이 그걸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인도에서 있는 모든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 뭐 고속도로, 뭐 항만, 뭐 어떠고 도시 스마트 시티 뭐죠? 전부 일본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꼭 비즈니스로 귀결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언론 단합이 뭐 있든 뭐 어쨌든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고 정치 절대로 충돌 없고 봉건적인 나라지만 어쨌든 G3의 반열에 오르고 어쨌든 미국이 저렇게 필요로 해서 중국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으면서 중국하고 같이 또 손을 합쳐서 또 미국하고 또 뒤통수 치고 이런 것을 하는 세계 최강국이니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비록 어렵지만 인도란 나라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도 역사상 3연임 연속 다수당 기록은 국부로 불리는 자와할랄 네루 총리가 달성했던 결과였습니다. 모디 총리는 제2의 네루를 꿈꾼 듯하지만 다수당은 되지 못했죠. 국민들은 표로 심판합니다. 모디가 유권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광수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